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지났지만 미리 돈을 받으면 쓸까봐 3달 뒤에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들은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생일 달부터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지급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에 맡기면 안전할 줄 알았던 내 돈이 일부러 찾지 않았던 3달치 100만 원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국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힘들다고 자동으로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하고 놓친 달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 달이면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 이상, 5년이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늦었다는 이유 하나로 아까운 내 돈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줬다는 이유 하나로 앞으로 몇 년간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은 꼭 다 챙겨받을 수 있도록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미리 집을 물려주거나 재산을 증여했으니 본인은 이제 무일푼이라 국가가 도와줄 거라고 믿으시는데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리는 구간이 바로 증여재산 부분입니다. 국가의 계산법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치밀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고 해서 그 재산이 즉시 사라졌다고 보지 않는데 이걸 공식 용어로 기타 증여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손을 떠난 재산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여전히 여러분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바로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 집이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주장하시겠지만 국가는 이렇게 봅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줄여 복지 혜택을 받으려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증여재산을 가장 엄격하게 봅니다. 부동산보다 금융재산보다 증여가 더 불리한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그 5억 원은 매달 일정 금액씩 조금씩 차감되면서 아주 천천히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 따르면 증여재산은 증여일로부터 매월 지역별 최저생계비 상당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이 최저생계비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매달 70만 원씩 빠진다고 쳐도 무려 71개월. 그러니까 거의 6년이 지나야 서류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집은 이미 자녀 명의로 넘어갔는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수억 원대 자산가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은 탈락되어 나의 연금줄이 끊기고 자식 앞에 당당했던 부모를 하루아침에 작아지게 만듭니다. 즉, 몇 억 이상의 집을 증여했다면 수년 동안 여러분의 재산 목록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서류상 여유로운 자산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기초연금, 각종 노인복지 혜택에서 연속 탈락합니다. 그럼 증여를 안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증여를 안 하면 그 재산이 그대로 본인 명의로 남아 있어서 재산 기준에 걸려 탈락하고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으로 잡혀서 역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답은 시기와 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건데 이건 곧 실전 전략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집이나 땅을 물려줬다고 해서 내가 무일푼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 몫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계산 방식은 국민연금공단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 규정이라서 담당 공무원도 임의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증여재산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크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만 확실히 인식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구간을 겨우 피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 거대한 벽의 정체는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만 소득 아니냐고 하시지만 나라의 계산법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밀해요. 여러분의 집값, 예금,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전부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뒤에
최종 합계가 나라에서 정한 합격선에 단돈 1원이라도 넘으면 가차없이 탈락시키는 냉혹한 장벽이거든요.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심합니다. 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니까 기준이 228만 원이면 널널하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탈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깔고 앉은 집값과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장벽의 높이를 순식간에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건 이 벽에는 비밀 통로 같은 제도도 존재하는데 특히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어르신들이라면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현재 기준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까지 아예 소득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110만 원을 넘는 소득도 전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90만 원의 70%인 63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11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계산 안 됩니다. 200만 원을 벌면 63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있으면 일을 계속할지 줄일지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넘기 힘든 투명한 장벽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버리는 연 4.17%의 환산율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현금 1억 원을 모셔두었다면 국가는 이 돈을 그냥 예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달 약 33만 원의 소득을 꼬박꼬박 올리고 있는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나는 이자로 담배값도 못 받는다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나라의 계산기에는 여러분이 이미 그만큼 벌고 있는 것으로 찍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은 통장에 8천만 원을 모아두셨다가 이 금액이 매달 약 27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아껴 모은 돈이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연금을 막는 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똑같이 환산율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바꿉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 3원짜리 집이라면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남은 1억 6,500만 원이 매달 약 57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나는 집에만 있는데 무슨 소득이냐고 해도 국가는 여러분이 월세를 안 내고 살고 있으니 그만큼 이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계산 구조를 모르고 신청하면 연금을 눈앞에서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알고 있다면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고 이미 탈락했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방향이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벌고 있고 통장에 1억 원의 예금이 있으며 서울의 공시가격 3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은 공제 덕분에 63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고 예금 1억 원은 약 34만 원, 집은 기본재산 공제를 뺀 뒤 약 57만 원만 월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 인정액을 모두 합치면 약 154만 원 수준으로 이는 2025년 단독 가구 기준선인 228만 원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즉, 아직 국민연금과 차량 가격이 더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서울에 집과 예금이 있어도 조건만 정확히 이해하면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인정액 계산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연금을 지키는 갈림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을 다 알아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집은 이미 살고 있는 집이라 팔 수도 없고 예금도 숨길 수 없는 돈인데 계산을 안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말입니다. 이 계산을 알게 되면 집을 당장 팔거나 예금을 없애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게 유리한지, 이사나 주거 형태 변경만으로 계산이 달라지는지, 신청 시점만 조정해도 통과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금을 어떻게 돌리느냐는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금을 자녀에게 옮기거나 급하게 줄이는 게 답이 아니라 지금 이 예금이 소득 인정액에서 월 얼마로 계산되고 있는지, 기준선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고 자녀에게 덜컥대고 예금을 증여해버리면 오히려 증여재산이라는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돼서 수년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건 신청에 대한 태도입니다. 계산을 모르면 신청이 운처럼 느껴지지만 계산을 알고 나면 신청은 전략이 됩니다. 지금 신청해야 하는지, 조금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하는지, 일을 유지해도 되는지, 줄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집, 같은 예금, 같은 소득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기초연금을 받고 누군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칩니다.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런 계산법을 알고 조건이 맞을 때 먼저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후에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더라도 이미 그동안 받은 연금은 그대로 남고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중간에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는 있어도 과거에 받은 돈까지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은 결국 연금을 받기 시작하느냐 아니면 아예 기회를 놓치느냐를 가르는 출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을 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계산보다 더 무서운 건 누구는 자식 때문에 안 된다더라, 국민연금 받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더라 같은 잘못된 소문들입니다. 이 가짜 뉴스들이 여러분을 겁먹게 만들어 신청서조차 못 내게 만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가로막아온 그 가짜 뉴스들을 하나씩 시원하게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오해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자식이 잘 살면 나는 무조건 탈락이다라는 생각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연봉이 높거나 좋은 집에 살면 부모는 당연히 제외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그랬지만 2021년 10월부터 기초연금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된 내용인데, 기초연금은 오직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자녀가 재벌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는 게 서류상으로 잡히지 않는 한 자녀의 재산 때문에 여러분의 연금이 끊기는 일은 절대 없어요. 실제로 경남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은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서 기초연금은 꿈도 못 꾸는 줄 알고 계셨는데, 주민센터에서 어머님 재산과 소득만 보니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러니 자식 눈치 보며 신청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하는데, 이건 여러분의 권리이지 자녀한테 빌어먹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신청조차 못한다는 착각인데, 이게 가장 억울한 오해예요. 국민연금을 오래 부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물론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 깎이는 연계감액 제도가 있긴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만 깎이더라도 신청해서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신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최소 1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안 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는 건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고 계셔서 기초연금은 당연히 못 받는 줄 알고 3년 동안 신청을 안 하셨는데, 우연히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갔다가 상담받고 알게 됐어요. 어르신, 감액되긴 하지만 월 15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그럼 3년 동안 500만 원 넘게 날린 거네. 라며 통곡하셨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게 절대 아니니까 꼭 신청하세요. 세 번째는 집 한 채만 있어도 무조건 탈락이다라는 말인데, 내가 사는 집이 공시가격으로 3억인데 내가 무슨 연금을 받아라고 하시죠. 하지만 나라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계산할 때 기본재산 공제라는 혜택을 주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에 사신다면 집값에서 무려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줍니다. 즉, 집값이 어느 정도 있어도 다른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적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데, 집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내가 몸 누이는 곳이라는 점을 국가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은 공시가격 2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사시는데 집값이 비싸서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고 나니까 실제로 환산되는 재산은 1억 4,500만 원 정도였고 다른 금융자산이 별로 없어서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꼭 계산해 보시기 바라는데 이게 지역마다 공제액이 다르니까 본인이 사는 지역 기준을 확인하셔야 해요. 네 번째로 과거에 한번 탈락했으니 다시 신청해도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은 위험한데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어도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거나 본인 재산 가치가 변해서 합격권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과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고려해서 선정 기준액을 조정하는데 2025년의 경우 2024년 대비 약 6.7% 상향되어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특히 이렇게 기준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는 예전에 떨어진 분들이 대거 합격하는 골든타임이 열리는데 한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준이 내 쪽으로 다가올 때를 기다려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모 어르신은 2023년에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5만 원 초과해서 탈락하셨는데 나는 이제 평생 못 받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2025년에 기준액이 오르면서 주민센터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어르신,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받으실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재신청해서 연금을 받게 되셨거든요. 만약 정 어르신이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연락을 무시했다면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을 날렸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소득이 전혀 없으면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다는 오해인데 나는 일도 안 하고 통장에 돈도 없는데 왜 연금이 34만 원 다 안 나오고 깎여서 나오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 인정액 기억하시나요? 비록 매달 들어오는 현금 소득은 없어도 본인이 가진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깎일 수 있어요.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중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소득과 무재산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모 어르신은 일을 안 하시니까 당연히 소득이 0원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주택과 금융재산 3천만 원이 있어서 소득 인정액이 약 80만 원으로 계산됐어요. 결국 최대 금액인 34만 원이 아니라 감액된 25만 원 정도를 받게 되셨는데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버는데 왜 깎이냐고 항의하셨지만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거든요. 자녀의 재산은 여러분의 기초연금과 상관없으며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거주하는 주택은 지역별로 큰 금액을 공제받으며 탈락했던 분들도 매년 바뀌는 기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액은 단순히 소득 유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변의 잘못된 소문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실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를 다 풀고 신청하러 갔는데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히는 분들이 있는데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방심하다가 피 같은 연금을 날려버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례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오늘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도 내일은 여러분 차례가 될 수 있는 일들이니 주변에 이 부분만큼은 꼭 함께 나누고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을 받자마자 빚쟁이에게 뺏겨버린 사례인데 과거 사업 실패로 빚이 조금 남아있던 어르신이 기쁜 마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어요. 부산에 사시는 최모 어르신은 이제 연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겠구나 하고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첫 연금이 입금되자마자 은행에서 압류를 해가 버렸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서
최 어르신의 모든 통장이 압류된 건데,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이렇게 압류당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생계비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미리 만들지 않아 정작 본인은 구경도 못하고 연금을 날려버린 거죠. 최 어르신은 나중에야 행복지킴이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되셨고 뒤늦게 통장을 만들어 연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셨지만 이미 첫 3개월치 약 100만 원은 채권자에게 넘어간 뒤였어요. 내가 받을 돈을 내가 한 푼도 못 쓰고 빚쟁이한테 다 넘어갔다며 최 어르신은 통곡하셨는데, 행복지킴이 통장은 금융감독원이나 각 은행에서 무료로 개설할 수 있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평생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수년간 신청 안 한 사례인데,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사별한 이모 어르신은 본인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평생 기초연금은 못 받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하지만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 이후 이 규정이 완화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이 어르신은 법이 바뀐 걸 몰라서 무려 5년 동안 약 2천만 원의 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웃 어르신이 아니, 요즘은 공무원 배우자도 받는다던데? 라는 말을 듣고 뒤늦게 알게 되셨어요. 그제야 부랴부랴 주민센터를 찾아가셨지만 어머님, 신청하신 이번 달부터만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셨는데, 지나간 5년의 세월과 2천만 원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거든요. 내가 진작 물어보기만 했어도라며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고, 주변에서 공무원 집안은 안 된다는 소문만 믿고 확인조차 안 하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4만 원 받으려다 150만 원 일자리를 때려친 사례인데,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소문을 들은 대전의 정모 어르신은 월 150만 원을 벌던 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두셨어요. 정 어르신은 일해서 150만 원 받는 것보다 연금 34만 원 받는 게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근로소득, 공제 110만 원을 모르셨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실 일을 계속하셨어도 150만 원에서 11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40만 원의 70%인 28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니까 소득 인정액에 큰 영향 없이 연금을 거의 다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정 어르신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매달 150만 원의 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고 고작 34만 원 연금에만 매달리는 손해를 보신 건데, 일 그만두고 3개월 뒤에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셨지만 이미 직장은 다른 사람이 채워져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일하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일하며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고, 근로소득 공제 제도 하나만 제대로 알았어도 피할 수 있었던 손해였습니다. 네 번째는 효도 받으려다 부정수급자가 될 뻔한 사례인데, 자녀가 효도한다고 본인 명의 카드를 부모님께 들여 생활비로 쓰시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은 아들이 어머니, 이 카드 쓰세요. 하면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드렸고, 박 어르신은 매달 그 카드로 시장도 보시고 병원비도 내셨습니다. 어르신은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나중에 기초연금 조사 과정에서 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녀로부터의 증여나 소득으로 오인받아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할 위기에 처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 카드 사용액은 아드님이 매달 드리는 생활비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 박 어르신은 그제야 문제를 알게 되셨거든요. 자녀의 배려가 오히려 부모님의 연금을 끊어버리는 독이 된 안타까운 상황인데, 다행히 박 어르신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썼다면 부정수급으로 몰려 이미 받은 연금까지 토해낼 뻔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달 차이로 생돈 34만 원을 날린 사례인데,
이건 워낙 많은 분들이 당하셔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은 65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여유롭게 주민센터를 찾으셨다가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하셨어야 했는데 지난달치는 못 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지급은 안 되는데 며칠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첫 달치 연금 34만 4천 원이 날아간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시면 생일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안타까운 사례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혹시라도 빚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연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행복지킴이 통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는데 금융감독원이나 각 은행에서 무료로 개설할 수 있으니까 연금 신청과 동시에 꼭 만드세요. 그리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이었으니까 나는 아예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5년 기준으로 110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빼주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마음 편히 일하셔도 연금 수령에 큰 지장이 없어요. 또한 자녀가 주는 효도 카드나 경제적 지원도 주의가 필요한데 좋은 의도로 받은 도움이라도 서류상으로는 조사 대상이 되어 연금이 깎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일 관련해서는 만 65세 생일이 되기 딱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시기를 놓치면 국가도 돌려주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절차적인 실수보다 더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것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절차적인 실수는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이 평생 쓰던 물건이나 사는 곳 때문에 연금이 날아가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에요. 첫 번째는 낡은 차 한 대 때문에 4천만 원이 날아가는 사례인데 서울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은 10년 넘게 탄 낡은 대형 세단 한 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몇백만 원밖에 안 할 낡은 차였는데 그런데 이 차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어요. 왜일까요? 바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그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차량 가격 100%를 매달 버는 월 소득으로 계산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규정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급 승용자동차는 일반 재산이 아닌 소득환산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중고차 값은 500만 원인데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매달 500만 원을 버는 재벌로 보고 연금을 단 1원도 안 주는 거예요. 이 어르신은 이 차가 무슨 돈을 벌어다 주나 그냥 병원 갈 때 타는 건데 라고 항의하셨지만 담당 공무원은 배기량이 3000cc를 넘으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결국 이 어르신은 차를 팔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셨고 이 규정 하나 몰라서 10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4천만 원을 허공에 날린 셈인데 차는 이미 10년 된 고물인데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자산으로 분류된 겁니다. 더 억울한 건 배기량만 2900cc였어도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17% 환산율만 적용받았을 텐데 딱 100cc 차이로 천지 차이가 난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가 연금이 끊긴 사례인데 이제 은퇴도 했으니 서울 복잡한 곳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가자며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하신 박모 부부 이야기입니다. 집값은 서울보다 훨씬 싼 곳으로 갔는데 이사 가자마자 연금이 뚝 끊겼어요. 이유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차이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기본재산 공제액은 서울, 부산 등 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는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주지만 시골로 가면 그 공제 금액이
7,250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박 어르신 부부는 서울에서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주택을 사셨는데 서울에 살 때는 3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서 재산이 1억 6,500만 원으로 계산됐고 연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골로 이사 가니까 2억에서 7,250만 원만 빼서 재산이 1억 2,750만 원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다른 금융자산까지 합치니까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결국 서울에 살 때는 서류상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시골로 이사 가는 순간 갑자기 서류상 부자가 되어버렸고 건강 챙기려다 노후 자금만 잃게 된 황당하고 억울한 경우예요. 집값도 더 싼 곳으로 갔는데 왜 연금이 끊기냐고 항의하셨지만 담당 공무원은 지역마다 공제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거든요. 세 번째는 주식 배당금 때문에 연금을 날린 사례인데 요즘 어르신들 중에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배당 좋은 주식 몇 개 사서 배당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인천에 사시는 정모 어르신은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어두시고 나머지 3천만 원으로 배당주를 사셨는데 연 배당률이 5%였으니까 1년에 15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12만 5천 원의 배당금을 받으셨어요. 나는 주식을 팔지도 않고 그냥 배당금만 받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도 전부 포함되거든요. 정 어르신은 배당금 12만 5천 원에 통장 예금이자까지 합쳐지니까 월 금융소득이 약 15만 원으로 계산됐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더해지니까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버린 겁니다.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배당금 몇 푼 받는다고 연금을 못 받게 하나고 항의하셨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답했어요. 어르신, 주식 평가액도 재산으로 잡히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배당금이 적은 주식으로 바꿔야 했는데 노후 대비하려고 배당주 산 건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줄 몰랐다며 후회하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예금 이자는 요즘 연 2%도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배당주는 연 4에서 6%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소득이 훨씬 크게 잡힌다는 점이에요.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노후 대비하려다가 오히려 그게 연금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건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식 집에 얹혀 살다가 날벼락 맞은 사례인데 집 없는 서러움에 아들 명의 아파트에 들어가 사게 된 최모 어르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었는데 자녀 명의 집값이 6억 원이 넘으면 거기 사는 부모님이 매달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계산하는 무료임차 소득 제도 때문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타인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 상당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데 월세 한 푼 안 내고 살아서 좋았는데 국가는 그 공짜 월세를 여러분의 소득으로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최 어르신의 아들은 서울의 공시가격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의 추정 월세가 약 200만 원 정도로 계산되니까 최 어르신은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내가 무슨 월세를 받나 그냥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건데 라고 항의하셨지만 담당 공무원은 법으로 정해진 계산 방식이고 월세를 안 내시니까 그만큼 이득을 보시는 걸로 봅니다 라고 답했어요. 결국 자식 집에 사는 게 죄가 되어 내 연금이 깎이는 셈이고 최 어르신은 할 수 없이 월세방을 얻어 나가셔야 했는데 오히려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게 연금 받기엔 더 유리한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기량이 큰 대형차나 비싼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 차 가격 전체가 그대로 월급처럼 계산될 수 있으니까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처분을 고려하셔야 해요.
그리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지역마다 재산을 깎아주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데, 대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공제액이 줄어들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거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금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배당률 높은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시면 그 배당금 때문에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사는 집이 6억 원이 넘는다면 그곳에 얹혀 사는 것만으로도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라는데, 무료임차 소득 제도 때문에 오히려 따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결국 내가 지금 사는 곳, 내가 타는 차, 그리고 내가 평생 아껴 모은 그 소중한 돈이 오히려 내 노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함정과 장벽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단돈 10원도 빠짐없이 다 찾아먹을 수 있는 확실한 필승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약속드린 증여재산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궁금하셨죠? 증여를 안 하면 그 재산이 그대로 본인 명의로 남아서 재산 기준에 걸려 탈락하고,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으로 잡혀서 역시 탈락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답은 시기와 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첫 번째 증여 전략은 바로 65세 생일 최소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는 건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 안내에 따르면 증여재산은 증여일로부터 매월 지역별 최저생계비만큼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했죠.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70만 원 수준이니까 만약 3억 원을 증여했다면 매달 70만 원씩 빠져서 약 43개월. 그러니까 약 3년 6개월이면 서류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65세가 되기 최소 5년 전, 가능하면 10년 전에 미리 증여해야 한다는 점인데,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면 아무리 큰 금액이어도 대부분 소진되어서 기초연금 신청할 때 영향을 거의 안 받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은 55세 때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셨고 65세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는 증여재산이 완전히 소진되어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금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증여 전략은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는 건데,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오래 남지만 여러 번에 걸쳐 소액으로 나눠 증여하면 각각의 증여 금액이 빨리 소진됩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지 말고 1억 원씩 3년에 걸쳐 나눠서 증여하면 첫 번째 증여분은 먼저 소진되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증여재산이 남아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이 전략은 증여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데, 자녀 한 명당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나눠 증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증여 전략은 이미 증여를 해버린 분들을 위한 건데, 나는 이미 2, 3년 전에 증여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현재 본인의 증여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증여재산 때문에 지금은 탈락이지만 몇 년 후면 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면 반드시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두셔야 하는데, 이건 뒤에서 신청 방법과 주의점까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이미 만들어 둔 3가지 특급 도움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계산기인데,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점쳐볼 수 있어요. 메인 화면에서 모의 계산 메뉴를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본인의 재산, 소득, 차량 등을 입력하면 1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화 상담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전문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는데, 제가 이런저런 재산이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전화상으로도 어느 정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굳이 먼 길 가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이면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니까 1355번 꼭 기억하시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니까 편한 시간에 전화하세요. 세 번째는 꼭 신청하셔야 할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인데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만약 이번에 신청했다가 아깝게 떨어졌더라도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 어르신,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도 가능하니까 1355번으로 전화해서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초연금 받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놓치지 말고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금만 받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 보너스가 더 있거든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행복지킴이 통장인데 기초연금은 압류 금지 대상이라서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 어떤 빚쟁이도 그 어떤 은행도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계비를 국가가 법으로 지켜주는 방패막이니까 행복지킴이 통장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무료로 개설 가능하고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10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택연금과 꼭 비교해 보셔야 하는데 나는 기초연금도 받고 싶은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건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내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초연금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봐야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에 따르면 주택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인정되는데 다만 주택가격에서 기본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노후 자금이 2배로 든든해질 수 있거든요. 주택연금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집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셋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혹시 자녀의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가 있던 내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지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데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소득과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연금 조금 더 받으려다 건강보험료로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제가 기초연금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되나요? 라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면 통신비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 혜택도 함께 묶어서 신청하세요.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매달 나가는 핸드폰 요금을 SKT, KT, LGU 플러스 등 통신사에서 월 최대 1만 1천 원까지 깎아줍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로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일석삼조인데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주민센터 간 김에 기초연금 신청하면서 통신비 감면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다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니까 별도로 서류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안 챙기시면 매년 수십만 원씩 손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증여재산 때문에 걱정이시면 65세 되기 최소 5년 전, 가능하면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시고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는 전략도 활용하세요. 내가 정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1355번을 통해 상담받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혹시 이번에 자격이 안 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게 될 때 국가가 먼저 연락해 주니까요. 그리고 소중한 연금을 빚쟁이에게 단 1원도 뺏기지 않으려면 행복지킴이 통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통신비 할인이나 겨울철 난방비 지원 같은 부가 혜택들도 절대 놓치지 말고 다 같이 신청해서 챙겨받으셔야겠죠. 결국 제대로 공부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분들만이 국가가 준비한 이 모든 복지 혜택을 100%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여러분의 유튜브 보관함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평생 가이드북이 되어드릴 테니까 복지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혜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이 나라를 위해 살아오신 대가로 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자식 눈치 보실 필요도 없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는 죄책감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땀 흘려 일하고 세금 내서 이 나라를 만드셨으니까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게 맞고, 그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당당하게 받으시고 그 돈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면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라는데,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든든하게 채워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